자, 이번에는 수위와 유속 그리고 유량 관측하는 하천 측량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양수표부터 나오네요. 양수표의 설치. 자, 양수표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여기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것들이 각각의 양수표예요. 즉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견고한 기둥 같은 데다가 자를 붙여놓은 거죠. 자, 이 양수표는 하천에 인접하도록 5km에서 10km마다 설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양수표 어디예요? 네, 잠수대교. 고기 통과하다 보면 자를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또 조선시대에도 이런 걸 설치해놨죠. 어디에 설치했어요? 광화문의 수표교. 그 수표교의 이름이 청계천의 물의 높이, 이 물의 높이를 표현한다는 의미이지 그 100만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 그 얘기의 수표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양수표. 이 양수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하류 약 100m 정도의 직선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류 방향, 즉 물의 흐름 방향이 일정한 장소여야 돼요. 와류가 생기거나 바닷물이 역류가 되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위가 교각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유실, 세굴, 이동, 파손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유실은 뭐 다 아실 거고 없어지는 거죠. 쓸려서. 세굴은 뭐예요? 세굴. 네, 파도가 있을 때 또는 물의 흐름이 있을 때 그 물의 흐름의 반대 방향에 바닥이 까이는 걸 세굴이라 그래요. 그쵸?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바다 쪽을 보고 발을 파도에 담그고 서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때 파도가 나갈 때 우리 뒤꿈치 쪽에 있는 모래를 끌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뒤꿈치 쪽이 주저앉게 돼요. 조금씩 키가 작아지죠. 이게 바로 세굴 현상이에요. 파도의 영향 때문에, 즉 물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가지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얘기겠지만 쉽게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합류점, 물이 합쳐지거나 분류점, 물이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수위의, 즉 물높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장소여야 돼요. 수면 경사가 급하거나 완만하지 않은 지점에 양수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양수표의 영위를 한번 볼까요? 자, 양수표의 영위라는 건 뭐예요? 영위, 예, 0점의 위치. 양수표로 0하고 써 있는 거기에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0점의 위치가 영위예요. 자, 양수표의 영위는 어디 있어요? 양수표의 영위는 하저 수위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표 눈금의 최고 높이는 양수표의 가장 높은 위치의 눈금은 어디? 최대 홍수위보다 높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왜? 0은 하천이나 물이 흐르는데 바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또 양수표 눈금의 최고위가 보통 홍수위 정도다 그러면 홍수가 나버리면 얼마인지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대로 홍수가 왔을 때보다 더 높게 있어야 눈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표에 있어서는 평균 해수면의 표고를 관측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는 수준점을 연결해서 꼭 그 높이 표고를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이번엔 하천의 수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기에 많이 쓰는 용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최고 수위와 최저 수위가 있네요. 최고 수위, highest high water level, 최고로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최저 수위는 lowest lower level입니다. 자, 최고 수위는 뭐예요? 어떤 기간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게 최고 수위고 어떤 기간에 있어서 최저가 되는 게 최저 수위예요. 그래서 연 단위를 한다든지 혹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로 산정을 하죠. 이번엔 평균 최고 수위네요. 평균 최고 수위, normal high water level, 그렇죠? 연과 월에 있어서의 최고 또는 최저의 평균 수위를 평균 최고 수위 또는 평균 최저 수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균 최고 수위는 치수 목적,
또 평균 최저 수위는 수리 목적에 사용합니다. 당연한 거죠. 물이 높은 거는 범람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목적이고 높이를 재는 건. 그다음에 물이 가장 낮은 건 재는 건 뭐예요? 물이 없어지면 우리 다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즉 물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평균 수위. 이건 mean high water level이네요. 예. 어떤 기간 동안 관측 수위의 총합을 관측 횟수로 나눠서 평균한 값을 우리가 평균 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고수위. 자, 평균 고수위. 이거는 mean high water level이죠.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 수위 이상 수위들의 평균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 수위 밑에 그 이하들의 수위들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평균 고수위와 평균 저수위입니다. 그 다음에 최다 수위. 이건 most frequent water level이네요. 예. 일정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수위를 우리가 최다 수위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평수위. ordinary water level이죠. 어느 기간의 수위 중에서 이것보다 높은 수위의 관측과 이것보다 낮은 수위의 관측의 횟수가 동일한 거, 똑같은 거를 우리가 평수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수위보다 약간 낮은 수위가 되고 1년을 통해서 185일은 이것보다 낮아지지 않는 수위를 우리가 평수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수위. 이건 뭐예요? 1년을 통해서 275일은 이것보다 낮아지지 않는 수위를 저수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갈수위는 1년을 통해서 355일은 이것보다 낮아지지 않는 수위가 갈수위입니다. 고수위는 2, 3회 이상 이것보다 적어지지 않는 수위가 고수위예요. 그러니까 2, 3회 정도만 이거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정수위가 있어요. 지정수위. 이건 뭐예요? 홍수 시에 홍수가 났을 때 매 시간마다 측정해서 관측하는 수위가 지정수위예요. 그 다음에 통보수위. 지정된 통보를 알려주는 그런 수위죠. 자, 이거보다 높은 수위다 라는 걸 알려서 통보를 시작하는 그런 수위를 통보수위라고 얘기하고요. 경계수위. 이거는 수박요원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물의 높이를 경계수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엔 유속 관측을 살펴보죠. 유속 관측. 먼저 유속계에 의한 관측입니다. 유속계를 통해서 유속을 관측하는 경우에요. 유속계를 물 가운데다 집어 넣어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20cm에서 50cm 간격으로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관측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어느 정도 깊이가 딱 돼서 이게 유속계가 지지가 되면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왜? 처음에는 와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정된 이후부터 회전수를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속은 횡단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관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자에 의한 유속 관측이에요. 자, 여기 그림이 있네요. 부자는 플로트, 물에 동동동동 뜨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화살표가 바로 물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노란 화살표죠. 자, 투하점에서 요이 땅 하고 던졌어요. 그 다음에 30초 정도를 대기해요. 그럼 제1단면에 도착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큰 하천인 경우에는 100에서 200m 떨어져서 제2단면을 끊고, 작은 하천인 경우에는 20에서 50m 정도로 해서 제2단면을 끊고 나서 1단면과 2단면 사이의 거리를 여기까지 떠내려온 시간을 재서 나눠주면 바로 유속이 됩니다. 왜? 속도가 뭐예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속도잖아요. 즉 미터 퍼 세크. 몇 초 동안에 얼만큼 갔나. 그게 바로 속도니까요. 그래서 이 부자에 의한 유속 관측의 유하거리, 부자를 흘려보내는 1단면과 2단면 사이의 거리는 하천폭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큰 하천에서는 100에서 200m 정도로, 그 다음에 작은 하천에서는 20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관측을 하죠. 자, 이 부자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표면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부자가 있고, 봉 부자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림들을 봐요. 표면 부자는 뭐예요? 답사하거나 홍수 지역에서, 즉 급하게 조속하게 유속을 빨리 잡아내야 될 때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무,
코르크, 병 등을 이용하죠. 병도 그냥 물 채우는 꼴로 가라앉아요. 물을 안 채우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래야 동동 떠가니까. 요 나무 코르크, 병 등을 이용해서 수면의 유속을 관측하는 방법이 바로 표면부자예요. 이것도 용어를 잡고 들어가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중부자. 자,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표면부자에다가 수중부자를 연결한 것. 아하, 오른쪽 그림 봐요. 위에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게 있고 밑으로 좀 가라앉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수중부자는 수면에서 약 10분의 4 정도 되는 지점에 놓고 관측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부자. 이 봉부자는 낚시에서 사용하는 찌와 같이 가벼운 대나무나 목판을 이용해서 일부가 물 위에 뜨도록 해서 일부는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유속을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전 수심에 걸쳐서 유속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고른 평균 유속을 받는 부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네요. 자,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1점법, 2점법, 3점법, 4점법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요게 흐름하고 있고 수면, 수, 저, 물 바닥이죠. 그래서 V0.2 이건 뭐예요? 표면에서부터 바닥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표면에서 20 정도 떨어진 높이. 그럼 0.4의 속도 요거는 40% 위에서부터 내려온 위치. 그 다음에 V의 0.6 하면은 요건 60% 밑으로 내려온 위치. V의 0.8 하면은 이거는 수면부터 80%까지 잠겨 있는 상태. 그쵸? 거기에 속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화살표로 VM 되어 있는 건 뭐죠? 예, 이건 평균 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점법. 자, 용어도 쉽죠? 한 점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자, 1점법. 수면으로부터 수심 0.6h 되는 부분. 즉 우리 여기 V의 0.6 여기에 속도를 재는 거네요. 그래서 약 5% 정도의 오차를 갖는데요. 그래서 평균 유속은 0.6 V의 0.6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법 요건 두 점을 재는 거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수심 0.2H가 되는 점과 수심 0.8H가 되는 점, 즉 표면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표면에서 80%까지 떨어진 점, 이 두 지점의 유속을 평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 2% 정도의 오차를 갖고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하는 식은 이 두 점을 평균하면 돼요. 즉 V의 0.2에다가 V의 0.8, 즉 두 가지의 속도를 더해갖고 반으로 나눠준 게 평균 유속이 되죠. 자, 3점법. 이거 하나 더 썼겠네요. 자, 이게 점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즉 관측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하값은 참값에 가까워진다고 앞에서 배웠죠. 자, 수심 0.2, 0.6, 0.8, 요 세 지점에서의 속도를 관측해서 평균하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약 0.5% 정도의 오차를 갖는답니다. 비교적 정확하죠. 그리고 경중률을 줬어요. 중간값에다가 2배 정확도. 그래서 평균 유속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1. 왜 4개를 더했으니까? 3개인데 왜 4개예요? 4개죠. 가운데 거 2번 했으니까. 그래서 0.2의 속도 1번, 0.6 깊이의 속도를 2번, 그 다음에 0.8 깊이의 속도를 1번. 그래서 속도는 모두 4번. 그래서 4분의 1로 곱해서 평균을 구해준 게 3점법. 자, 4점법. 이건 수심 1m 내외의 장소에서 적당한 점을 선점해서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식이 복잡해요. 5분의 1에 깊이 0.2에서의 속도 더하기 깊이 0.4에서의 속도, 깊이 0.6에서의 속도, 그리고 깊이 0.8에서의 속도를 모두 더해가지고 또 뭘 더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가지고 0.2에서의 속도와 0.8에서의 속도를 반으로 나눈 것, 요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몽땅 더해서 5분의 1로 계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유량을 관측하는 방법이네요. 유량 관측. 그 앞에 유속은 사실 우리 측량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량은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요? 예, 만약에 댐이라 그러니까 꼭 욕 같네요. 예, 댐을 만들어서 물이 얼마만큼 차는지, 즉 저수 용량을 조사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 측량에서 볼륨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방법이죠. 이 유속과 유량 구하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 수리학이나 수문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자세하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할 거고요.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리학과 수문학 또는
유체역학 쪽을 참고해서 더 보충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유량, 그 중에서도 어떤 댐의 저수 용량 아니면 볼륨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유량 관측은 기본적으로 유량을 구하는 방식이 속도와 단면적으로 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량 관측. 하천과 기타 수로의 각종 수위에 대해서 유속을 관측하고 이 유속을 이용해서 각 수위에 대한 유량을 계산합니다. 즉 유속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위와 유량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천 계획과 댐 그리고 기타 계획 등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관측 방법이 바로 유량 관측이죠. 그래서 이 쉐지의 공식을 보면 유량 Q는 A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쿠터의 공식도 이거 바로 똑같아요. A와 V를 가지고 유량 Q를 계산하고 매닝 공식도 역시 A와 V를 가지고 즉 단면적과 속도 요거로 계산하죠. 단지 이제 쉐지의 공식에서는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다르고요. 또 C를 구하는 공식도 따로 있고 쿠터의 공식도 마찬가지 매닝 공식도 약간씩 다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유량을 관측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량 관측에 대한 얘기를 다 다뤘어요. 자, 이제 하천 측량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 측량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